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이제 드디어 만세. 광복이 됐습니다. 정말 식민지는 힘들어요. 네. 참,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린 그 시대를 그냥 바라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 시대를 관통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인생 속에서 식민지라고 하는 시절을 관통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드디어 광복된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945년 광복이 됐습니다. 광복이 되었는데, 이 광복되는 그 과정을 보면 일단 이 우리의 어떤 그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해준 국제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가 뭐냐면 카이로 회담. 이 카이로 회담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이 세 나라의 수뇌부가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의 독립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결론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광복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건 없어요. 왜냐면 일본 천황이 너무 갑자기 항복선언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분명히 OSS 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좀 늦게 했었다면 우리가 국내 진공작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조선총독부에 일장기를 내리고 우리 태극기를 꽂았어야지. 그게 맞지. 근데 일본 천황이 너무 빠르게 항복을 하는 바람에 놓친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누가 들어왔냐면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 거냐면 점령군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해서 들어온 어떤 그 형태가 아니라 일본이 지금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 점령군 형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련과 미국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런 광복되기 전에 미국과 중국과 영국이 만나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아까 제가 팩트 얘기했죠. 그래, 맞아. 우리 광복에는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광복됐잖아.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우리 독립운동 할 필요 없었네요. 어차피 이렇게 연합국들에 의해서 독립될 건데, 뭐 굳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의미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가 총칼 들고 나라를 되찾은 건 아니니까. 점령군에 의해서 이 땅 한반도가 일본이 축출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린 카이로 회담을 놓치시면 안 돼요.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중국, 영국 수뇌부가 만나가지고 이제 일본 패망은 이제 눈앞에 다가왔고, 전후 일본 패망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질서를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 조선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미국 루즈벨트, 영국 처칠 관심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질서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 아마 처칠과 루즈벨트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담에서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독립을 이야기해줘요. 우리나라만 콕, 전 세계에 식민지 많아요. 근데 그 중요한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나라 이름만 콕 들어가요. 조선의 독립을 약속한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공원에 폭탄 투척하고 항일 무장투쟁하고 계속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알린 거예요. 거기 지금 미국, 중국, 영국 3개국 있는데, 장개석, 중국 수뇌부, 거기 참여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조선 독립. 이거 지금 집어넣기 위해서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싸우지 않았다면, 질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싸울 필요 없었네요. 싸우지 않았다면 광복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일본의 식민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을까? 영국이나 미국은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항복하면 그냥 통으로 그냥 조선은 그냥 일본의 식민지야. 그냥 그 패키지야, 패키지. 굳이 조선과 일본은 분리해 놓을 만큼의 그들은 관심이 없다고요. 그냥 태평양, 자기들과 이제 관련이 있는 태평양 지역, 저쪽 그 동남아 지역, 이쪽 지역들만 딱 사슬을 끊어내고 일본이 조선을 갖고 있는 거 관심도 없어요. 예. 그러면 광복됐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광복은 됐을까? 그런 어떤 질문으로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카이로 회담에 우리의 독립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얄타 회담이 열리는데 이 얄타 회담 때 미국이 이제 소련 참전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 관동군, 일본 관동군에 맞서 좀 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련이 참전을 해요. 참전하는데 와우, 소련이 막 무진장 빠른 속도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한반도 저 끝까지, 부산까지 소련이 내려오겠어. 그래서 미국이 이럴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빨리 내려올 줄 몰랐어요. 꽤 일본 관동군하고 소련하고 좀 싸우면서 좀 이렇게 지연될 줄 알았더니 이건 추풍 낙엽이야 그냥 막 소련이 막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안을 한 거예요. 38선을 그은 다음에 너 여기까지만 내려와. 그래서 만들어진 게 38선. 즉 우리의 광복은 이렇게 38선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오면서 분단과 함께 시작이 되는 아픈 비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미국과 소련은요, 우리나라에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와요. 연합군의 형태가 아니야. 자, 이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오니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북한, 이제 소련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휘하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력들을 만들려고 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의도는 있었지만, 미국은 좀 알아서들 좀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했겠죠. 일단 미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뭘 했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요? 1940년대 그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들었다고? 그 조선 건국 동맹이 이제 광복되니까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건국준비위원회로 바꿉니다.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꿨는데 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이 항복했잖아. 지금 치안 공백 상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서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활동을 하니까 미국이 들어와서는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선포했던 조선인민공화국 이거 부정합니다. 누구 맘대로. 왜냐면 미국은 지금 점령군 형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일본과 상대하러 들어온 거야. 그런데 여기에 무슨 정부가 만들어진데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일제강점기 내내 상하이를 중심으로 충칭에서 이동하면서 싸웠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정조직도, 어떤 행정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너무 가슴 아픈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귀국을 못해요. 광복이 됐음에도 귀국을 못해요. 왜? 미국에서 백범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No. 그렇게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몇 개월이 지난 후 개인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아니고요. 그냥 개인 김구로 쓸쓸하게 우리나라에 귀국하는 모습. 이게 광복의 어떤 그 모습이에요. 뭔가 광복은 됐는데 뭐가 지금 일이 참 자꾸 꼬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 꼬인 실타래가 나중엔 결국은 남북 분단으로 기정사실화되고 그게 결국은 전쟁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자,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총 들고 들어와서 깃발 꽂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점령을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한반도의 운명을 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면서 이들의 질서에 의해서 한반도의 운명이 만들어지는데 그 첫 번째 회의가 바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이 외상들이 만나가지고 이 한반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이제 논의를 하죠. 세 가지가 결정이 돼요. 첫 번째, 임시정부 수립해 주자. 여기서 임시정부 수립해 주자. 어쨌건 뭐 지금 카이로 회담에서도 지금 독립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시켜 주자. 오케이. 임시정부 만들어 주자. 근데 단서를 달아요. 그게 뭐냐면 대신 신탁 통치한다. 일정 기간 신탁 통치. 이게 사실 카이로 회담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일정 기간 통치인데 맨 처음엔 뭐 몇 년 나왔냐면 신탁 통치 기간이 뭐 40년도 나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럼 대리로 이런 연합국들이 대리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거야. 그건 완벽한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그 회의 논의 끝에 5년으로 결정이 됩니다. 신탁 통치. 그리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합의상이 결정이 됩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바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신탁 통치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 좋아 안 좋아? 나쁘잖아. 아니 즉각 독립이 아니잖아 이거 지금. 그죠? 당연히 반발하죠. 좌우 할 것 없이 사회주의 진영, 민족주의 진영 할 것 없이 다 반발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사실 이제 이 동아일보의 오보예요. 이게 세 개의 어떤 조항을 알려준 게 아니라 이 신탁 통치만 알려준 거야. 이것만 알려주다 보니까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나중에 뭐야 임시정부 수립이 있었어? 이 조항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안 순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총체적 지지하겠다로 노선을 바꿔요. 왜냐면 이제 그 사회주의 진영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임시정부 수립이 되면 신탁 통치 기간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정부 세우자 라고 여기에 방점을 1번 임시정부 수립에 방점을 찍은 거야. 소위 좌익 진영은요. 하지만 민족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 소위 우익이라 그래요. 우파라 그래요. 이들은 뭔 소리야. 이 신탁 통치 이 조항이 있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즉각 독립해야 돼. 우린 결결히 반대한다. 라고 해서 반대합니다. 자, 이러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지하는 좌익과 반대하는 우익 이 둘 간의 격렬한 대립이 벌어져요. 이념 대립이죠. 거기에 또 이념도 다르잖아 지금 사회주의. 이 비극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좌우 대립이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참 아쉽습니다 지금 이게. 결국 이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열리고 있던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바로 열려요.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열려요. 이거 덕수궁 석조전 거기서 열리게 되는데 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이게 합의를 못 봐요. 왜냐면 미국과 소련이 여기 미소 공동위원회 이 조선인들 대표를 누구를 참여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소련 측은 뭐였냐면 아니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 근거가 뭐냐? 이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아니냐? 여기서 미소 공동위원회 열겠다고 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미소 공동위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소 공동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소 공동위원회에 들 수 있냐? 그 사람 못 들어온다. 찬성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야기해야 된다. 라고 이제 소련 측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련 측에 누구만 들어오는 얘기야?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좌익이잖아. 좌익만 들어오는 자기 색깔만 들어오는 얘기예요. 반면에 미국 측은 뭐냐면 아니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거 의견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일단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열어놔야 된다. 라고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측 입장에서는 뭐냐면 훨씬 더 우익의 어떤 여러 정당, 세력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 사회주의 진영은 유일당, 어떤 그 공산당 중심으로 움직여요. 여러 조직 없어요. 그러면 미국의 의도대로 본다면 이건 쪽수로 유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이 계산이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휴회,
합의를 못 봐요. 휴해. 자, 이때 미소가 합의를 못 봤네. 그리고 결렬됐네. 야, 미국과 소련이 이제 앞으로 세계 질서의 양대 축을 이끌어 가겠구나. 이 둘은 결국 합의를 못 보겠구나 라고 아주 빠르게 판단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인 누구냐면 바로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국제를 딱 봤는데 이거 미소 합의 안 될 것 같은 거야. 야, 그래? 그러면 지금 남한에서만이라도 빨리 정부 세워가지고 북한에 있는 소련 격퇴시키자 라고 하는 발언. 이걸 정읍에서 발언을 해요. 이게 휴회되자마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승만의 정읍, 남한만이라도 빨리 정부 세우자? 그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좌우가 지금 대립은 하고 있어도 남북을 나누어가지고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운다? 그럼 뭐야? 북한도 정부가 따로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남북이 분단된다는 얘기야? 그런 셈법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걸 이제 이승만이 던진 거야.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좌익진영, 우익진영이 있는 그 세력들이 이거 위기다. 진짜 이러다가 남북 분단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좌익과 우익에 있는 온건 세력들이 모여요. 그게 바로 좌우합작 운동이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운형과 김규식. 여운형이라고 하면은 중도 좌파? 김규식이라고 하면 중도 우파? 이런 구분 자체가 좀 이렇게 무의미하지만 그러니까 성향을 그렇다 한번 나눠본다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좌우합작 운동. 당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면서 뭐 좌우합작 7원칙 뭐 이런 게 나와요.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하겠다, 뭐 친일파 처단하겠다, 임시정부 수립하겠다 나오는데 이때 이 좌우합작 운동이 딱 나오자 미군정도 굉장히 후원해 줍니다. 왜냐면 좌우 이렇게 막 싸우고 미국도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합작을 한다니까 좋은 거야. 빨리 이런 어떤 정치가 만들어 합의 볼 수 있는 정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도 합의를 봅니다. 밀어줘요. 그런데 이 좌우합작 운동에서 당시 그 좌익 진영을 이끌고 있었던 이 박헌영 그리고 우익 진영을 이끌던 이승만, 김구 이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 큰 세력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좌우합작 운동의 파워가 커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 미군정도 발을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하고 발을 빼죠. 그리고 여운형은 또 암살당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됐던 2차 미소공동위원회 열리는데 이제 이거 똑같아. 완전 결렬. 결국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로 결렬이 됩니다. 결국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바로 유엔으로 미국이 넘겨버려요. 아무래도 미국이 유엔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논의하는 게 편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자, 불안합니다. 지금 남북 분단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우연찮게 그어졌던 이 38도선이 서서히 진한 색깔로 바뀌고 있는 장면.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슴 아픈 장면으로 서서히 가고 있는 그 모습.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